어,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한 주간이 아니죠. 두 주가 되었네요. 지난주 어린이날, 이라 대면 수업인데 이제 휴강이 되었죠. 이번이 8주차인데, 어, 원래 예정대로라면 내일 여러분들을 만났어야 되는데, 갑작스레 주말에 또 확진자가 늘어나는 바람에 학교에서 연락이 오기를 다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을 했죠. 음, 요번에 이제 그 학생들의 설문조사를 또 한번 돌렸는데, 학교 전체로 돌렸는데, 이번 학기가 참 애매했던 것 같아요. 학생들에게, 많은 혼란도 주고, 학교 자체로서도 좀 혼란스럽고, 어, 이게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이 병행되다 보니 어, 학생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음, 그 이제 반이 넘었는데 방을 새로 구해야 되는 건지 어떤 거는 온라인으로 들으라 그러고 어떤 거는 또 대면 수업을 하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게 전국 학교의 문제입니다. 학교의 문제고 또 갑자기 요 며칠 상관으로 음, 갑자기 늘어났죠. 확진자가. 어, 제가 지난번 이렇게 매 영상 끝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게 에, 이런 상황이 그 흔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제가 뭐 여태껏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학교에 있은 것만 생각하면 거의 45년 넘는데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대학에서도 마찬가지 80년대 이후로 이렇게 길게 수업이 진행되지 않은 게 온라인으로만 진행된 게 처음이라 아마 혼란스러운 게 저도 그렇고 많습니다. 그 적응해가는 과정이고 어, 이런 상황을 많이 맞이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온 국민이 그런 것 같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 뭐 이렇게 운동을 했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조금은 참아야 될 것 같아. 음, 답답하죠. 그 젊음을 분출할 수 있는 그 그런 장소나 그런 기회, 뭐 콘서트 가서 우리가 소리를 지른다거나, 어? 뭐 여러 가지 분출할 수 있는 방법이 막혀 있다 보니 아마 약간의 틈을 타서 약간의 느슨해지는 부분을 타서 또 이태원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때일수록 처음부터 다시 가야 돼, 그러면. 퍼지면 우리가 3달 동안 고생했던 게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음. 이게 이제 또 만약에 2학기 때 그런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아마, 아, 막 정신적으로 미칠 것 같아요. 내가 대학에 들어왔는데 말이지. 어,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은 참고, 응? 답답하더라도, 마스크도 잘 하고 다니고, 어, 생활 속 거리두기, 생활 속 청결, 그런 운동에도 잘 동참을 하고, 조금 젊음을 분출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어, 참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이 기간은. 안 그러면 더 큰 대가가 오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지난주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제가 강의하는 반이 3반인데
두 반은 대면 수업이고 한 반은 온라인 수업을 하기로 했는데 어제 주일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그 학교에서 모두 다 온라인 수업으로 돌려라 해서 이렇게 다시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줌으로라도 여러분들 얼굴을 한 번씩 보고 싶은데 그거는 다음 주 정도에 한번 해볼게요. 그 수업 시간에 맞춰서 여러분도 이 온라인 수업 패턴이 생활에 익숙해져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 영상과 또 뭐 개인적인 어떤 이 영상을 보면서 개인적인 일도 할 수 있고 또 이게 딱 그 수업 시간에만 보는 게 아니라 일주일간의 어떤 텀이 있으니까 자유롭게 여러분이 수업을 듣는 방식으로 아마 이 수업을 듣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익숙한데 갑자기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또 혼란도 오고, 어, 처리해야 될 일도 많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간 혼란스러움이 그거예요. 제가 학교 교무처, 학장님, 뭐 조교실 전화를 수십 번 했어요. 어떻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 이제 한 반이 40명이 넘어서 그 반 학생들하고 어떤 그냥 간단하게 예, 그 카톡 단톡방에서 의견 조율도 해보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껏 이 8주 동안 해왔던 이 과정이 지금은 이번 학기에는 익숙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학교에서는 5월 말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좀 답답하시더라도 지금까지 적응해 오셨던 것처럼 이번 학기 마무리까지 한번 잘 적응하는 걸로 어, 생각을 해봅시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를 하셨잖아요. 이 소설 속에서 찾아본 잘못된 문장 이제 몇몇 학생이 정답을 알려주시나요? 뭐 이렇게 문의를 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오늘은 제가 풀어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문장들은 실제 소설의 소설가들이 쓴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소설가들도 이렇게 틀리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우리도 겁먹을 필요는 없다. 우리도 틀릴 수 있다. 어? 완벽할 수는 없다. 하지만 덜 틀리도록 우리가 좀 생각을 한다면 어, 잘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입장에서 그런 생각에서 이 과제를 여러분들에게 내드렸던 거예요. 한번 볼게요. 음. 이제 여러분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거예요. 이걸 봅시다. 1번. 허둥지둥 열쇠를 밀어 넣었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되게 그때 이렇게 빨간 줄이 가면 뭔가 어, 맞춤법상 잘못됐으니까 아래 한글에서 이렇게 빨간 줄 가게 해놨겠지. 그죠?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거기에만 집중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빨간 줄 가도 맞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말고 그냥 순수하게 문장으로만 보자 이거예요. 허둥지둥 열쇠를 밀어 넣었지만 열쇠는 쉽게 따지지 않았다. 뭐가 이상한가요? 정답을 보내준 학생도 많았는데 그림을 그려보세요. 바쁘게 허둥지둥이라는 건 바쁘게죠. 급해서 열쇠를 탁 넣고 막 돌리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뭐가 안 열리는 거죠? 문이 안 열리는 거잖아요. 그죠? 자, 여기의 문장처럼 얘기를 한다면 쉽게 따지지 않은 건 뭐예요? 문이거나 자물쇠이죠. 열쇠는 아니잖아요. 열쇠는 여는 도구지
따지는 도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리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고친다면 허둥지둥 열쇠를 밀어 넣었지만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허둥지둥 열쇠를 밀어 넣었지만 자물쇠는 쉽게 따지지 않았다. 이렇게. 근데 이제 요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따지지라기보다는 열리지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에요. 일단 이 문장이 틀린 건 열쇠가 열리는 게 아니다. 알겠죠? 두 번째, 밤을 새운 모양인지 좀 큰 듯한 그의 눈동자가 새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자 잉크를 한번 찍어볼게요. 3부펜으로 하고 이거는 의미상 이게 전체적으로 문장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의미상 이상한 거예요. 의미상 뭐냐 하면 밤을 새운 모양인지 좀 큰 듯한 그의 눈동자가 새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문장은 맞는데 의미상 눈동자가 새빨갛게 충혈되면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쓱 읽었을 때는 맞는 것 같아. 그죠? 그래도 뭔가 이상해. 눈동자는 무슨 색깔이죠? 뭐 우리는 되게 갈색이 많죠. 갈색, 까만색, 외국 사람들은 파란색, 뭐 약간 회색. 뭐 이 눈동자 색깔이 있어요. 아마 이것을 표현하려고 했던 이유는 우리가 밤을 새우거나 피곤하면 어떻게 해요? 눈이 충혈되죠. 그죠? 눈동자가 충혈되지 않아요. 눈동자가 충혈되면 죽어요. 곡성이에요, 곡성. 곡성 보셨어요, 영화? 곡성 영화 보면 그 외국 귀신, 일본 귀신이 눈이 빨갛게 돼갖고 나오잖아요. 여기서는 그의 눈이 새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이렇게 쓰던지 아니면 그의 눈 자위, 하얀 부분이 충혈되잖아요. 눈자위. 근데 우리가 눈자위라고는 잘 안 써. 흰자라고 하죠, 우리 보통.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눈동자가 틀렸다. 눈이, 마우스 잘 안 써지네. 이렇게. 눈이 새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자, 3번. 혜화는 왠지 머릿속이 아득해지는, 머릿속이 아득해. 혜화는 사람 이름이니까 이게 틀릴 리는 없고. 왠지. 제일 의심 가는 건 왠지죠. 머릿속도 빨간 줄이 갔는데 아마 이거는 이제 여기 띄어써라 이런 의미일 거예요. 제가 띄어쓰기 얘기는 빼고 의미상 혹은 맞춤법상 틀린 거 보라 그랬으니까 요 왠지는 이제 어이잖아요. 어이. 이게 아이로 바뀌어야 돼요. 왜? 왠지. 웬 마우스를 못 쓰겠네요. 글씨를. 그림도 그려보니 왠지. 어? 왠지. 그래서 이게 왠지는 왜인지의 의문형이에요. 이게 웬 이렇게 쓸 때는 쓸 때가 있어. 웬일이지 할 때는 이거를 써요. 이 왜는 어인일이지 준말이에요. 이 왜는 어인일이지 어떤 일이지 이걸로 어떤 일이지 이런 의미예요. 어인일이지 진짜 못 쓰겠네요. 어인일이지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쓴다고요. 응? 그러니까 웬일이지 할 때는 요거를 쓰고 왠지 오늘은 왜인지 자기도 모르겠어. 왜 가슴이 이게 답답한지 뭐 할 때는 요 왠지 요거는 이제 많이 썼겠죠. 자, 제가 틀린 건 이렇게 글게요. 저렇게 환한 햇볕까지 저렇게가 틀릴 일은 없고 환한도 마찬가지. 햇볕
이겠죠? 여기까지는 붙어 써주는 거야, 항상. 붙어까지는. 햇볕. 요거는 이제 구분을 해야 돼요. 볕과 빛을 구분해야 돼요. 햇빛 하면 뭐예요? 빛은 밝고 어두움이에요. 그러니까 환하다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햇빛이라고 써야 되겠죠? 볕은 따뜻한 거예요. 그죠? 저렇게 따뜻한 햇볕까지. 볕까지. 그러니까 따뜻하다고 할 때는 볕, 빛이라고 할 때는 그러니까 환하다고 할 때는 빛. 부엌 한 구석에 설거지가 쌓여 있었다. 뭐가 이상할까요? 예전에는 이제 설것이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근데 지금은 이게 맞아요. 지금은 오늘날에는 설거지가 맞아요. 그러면 뭐가 이상해? 뭐가 이상해? 자, 설거지는 뭐죠? 그릇을 씻는 행위잖아요. 그릇을 씻는 행위가 쌓여있지 않겠죠? 그죠? 설거지할 그릇들이 쌓여있거나 아니면 그걸 한 단어로 한다면 설거지 거리라고 해야 되겠죠. 설거지 거리. 그죠? 줄담배를 피우다 말고 눈썹을 치켜떴다. 여기도 이제 뭐 빨간 줄이 거 있으니까 띄어쓰기가 틀렸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맞아요. 치켜뜨다 이렇게 붙여도 되고. 자, 여기서는 의미상 한번 여러분이 눈썹을 치켜떠 보세요. 아마 그럴 거예요. 누군가 이제 담배를 막 피는 거야. 담배를 피다가 누군가 시비를 해.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만화나 영화 보면 이렇게 딱 노려보는 거 있잖아요. 눈을 올려떠서. 눈썹을 치켜뜨면 이상한 거예요. 눈을 치켜떠야지 이렇게. 그죠? 눈썹을 치켜뜨면 이게 바보처럼 되잖아요. 이게. 그죠? 눈썹이 아니라 눈을 치켜뜨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긴 남방 셔츠를 입은 영선의 손목을 걷어. 남방 셔츠는 외래어니까 우리가 남방, 뭐 그냥 하나만 써도 상관없어요. 남방을 입은, 셔츠를 입은 이렇게 써도 되는데 우리가 흔히 그냥 이렇게 컬러가 있는 그 옷, 카라라 그러죠. 그 있는 옷을 남방이라고 하잖아요. 남방 셔츠를 입었다 이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뭘 걷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강의하면서 이렇게 소매를 걷었어요. 근데 남방 이렇게 걷잖아요. 와이셔츠. 걷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근데 뭘 걷었다 그랬어요? 손목. 손목을 어떻게 걷어요? 손목을. 옷을 걷어야지. 그죠? 옷을 걷는 거예요. 자, 얼마 전에 나온 황 선배의 출판사 책표지가 커다랗게 붙어 있었다. 이거는 뭐 크게 틀린 건 아닌데 우리는 이제 수식하는 단어를 어디다 놓느냐에 따라 달라요.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황 선배의 출판사에서 나온 책 표지 이렇게 쓰는 게 옳다 이거예요. 이게 이렇게 여기까지 요러고 하는 게 더 자연스럽다 이런 의미고 자 9번은 한바탕 사설을 늘어놓을 셈인 모양이다. 사설이라는 건 뭐예요? 사설은 그냥 뭐 연설이라든가 자기의 어떤 생각들을 쭉 늘어놓는 거예요. 응? 사설, 좀 긴 말, 뭐 이런 거라고. 그러니까 한바탕 사설이라면, 야, 이 말이 길어지겠구나, 이런 의미예요. 근데 여기서는 요거예요. 셈과 모양이 같은 의미예요. 우리 흔히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요? 동어 반복이에요. 중고등학교 때 배울 때 동일한 말을 반복.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둘 중에 하나를 지워야 돼요.
셈이었다, 모양이었다.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돼. 여기서 여자 뒤에는 가파르게 높은 빌딩들이 서 있고, 이상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문제가 되는 단어는 가파르다라는 거예요. 가파르다는 건 직각이 아니에요. 비스듬한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게 가파른 거지. 그죠? 이게 가파른 거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써 있어야지. 빌딩들이 근데 이렇게 서 있으면 어떡해요? 무너지지. 이렇게 써야지. 빌딩들은 직각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죠? 그냥 괜히 여자 뒤에는 하늘을 찌를 듯한 높은 빌딩들이 서 있고 이런 게 더 자연스러웠을 텐데. 그죠? 자, 11번. 그가 주머니에 찔러 넣고 있는 가벼운 빈 손을 보았고, 그가 주머니에 찔러 넣고 있는, 자, 주머니에 손이 들어가 있는데, 그 주머니가 가벼운지 무거운지, 가벼울 순 있어. 빈손인지 뭐가 있는지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잖아. 그죠? 그 의미상 이상하다는 거예요. 12번에는 비에 젖은 담배는 구겨져서 불이 붙지 않았다 이랬어요. 담배가 불이 붙지 않은 이유는 뭐죠? 담배가 불이 붙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비에 젖어서일까요? 구겨져서일까요? 둘 다일 수도 있어. 근데 아마도 구겨진 것보다는 비에 젖어서 안 붙었을 확률이 높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좀 정확한 문장으로 쓰려면 비에 젖어 구겨진 담배는 이렇게 하면 좀 더 정확해지겠죠. 구겨진 담배는 불이 붙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 장발의 기타를 들고 있는 사내. 기타가 장발이에요? 사내가 장발이에요? 사내가 장발이잖아. 그러면 기타를 들고 있는 장발의 사내. 이게 일로 가야 되겠지. 그죠? 그죠? 자,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은 글을 쓸 때 될 수 있으면 문장을 단문으로 쓰는 게 좋아요. 단문이라는 건 주어 하나, 수로 하나, 짧게. 문장이 길어지다 보면 수식하는 게 멀어져요. 주어와 수로가 멀어진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목적어도 그렇고 주어도 그렇고 나중에 이게 주술 관계가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수식 관계가 이렇게 멀어지면 이건 짧은 그림에도 불구하고 문장이 이상해졌잖아요. 그죠? 자, 14번은 혹시 여러분들 잘 풀어보셨나요? 14번. 대개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화재용으로나 준비된 계단이었다. 계단이 하나 있어. 어디가 하나 있죠? 있죠? 비상계단이 비상계단. 그러면 뭐 엘리베이터라고 하든지 이거 외래어니까 이제 이건 좀 정확히 쓰도록 하고 문제는 요거예요. 요게 틀렸어요. 화재용이 아니라 대피용이죠. 계단은. 비상계단은 대피하라고 있는 거지 화재 일어나라고 일어난 만든 계단이 아니에요. 대개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대피용으로 준비된 화재 시 대피용 뭐 이러면 되는데 화재용 그랬으니까 이거는 불나라고 만들어 놓은 계단이란 얘기예요. 화재 시 대피용 알겠죠? 글쎄 되게 못 쓰네요. 자, 15번 개들 집안 개들 맞아요. 그 애들의 준말은 개들이에요.
풍지박산된 거 생각하면 이제 이게 틀렸죠. 여기서 두 번째 게 틀렸어요. 풍비박산이에요. 바람에 날려 쪼개지고 흩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한자어로 풍비박산이 맞고요. 어떤 사람은 풍지박살이라고 한 사람도 있어요. 야, 그 집안 풍지박살 났어.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꽤 있어요. 풍비박산이 맞고요. 이런 것과 비슷한 게 잘 틀리기 쉬운 게 이제 절대절명 이런 게 있어요. 절대절명의 위기이다. 어? 많이 쓰죠? 네, 이게 틀렸다. 요 절대가 아니라 절체절명. 어? 요런 한자 우리가 한두 자 틀리게 생활 속에서 쓰는 한자가 꽤 있어요. 소위 말해서 이런 것도 틀린 말이에요. 이건 아나운서도 써요. 소위 말해서 그 말이지 소위 말해서 뭐야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는데 안 된다 이거예요. 동어 반복이에요. 그것도. 소위라는 말 속에 말해서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읽었는 바 이러니까. 풍비박산. 물가로 한 발자국 다가가 물가를 내려섰다. 물가로 다가갔는데 물가를 내려섰다고요? 물가로 다가가서 내려서면 물이에요, 그냥. 그죠? 물가로 다가가 아래로 내려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물가로 다가가 물가를 내려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상하잖아. 다 젖어버렸네. 앞에 에, 영상 돼 있는 거는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비에 젖은 재킷에서 스웨터에서 머리카락에서 눅눅하고 시큰한 냄새가 피어올랐다. 좀 문장이 길죠? 느낌은 알겠죠? 내가 스웨터를 입고 재킷을 입고 비를 쫄딱 맞았어. 그리고 여러분이 전철을 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막 이상한 냄새가 막 올라오겠죠? 그죠? 그때 냄새가 이제 약간 식초 냄새 같은 게 나겠죠? 막 머리에 김도 나고. 그럴 때 그 식초 냄새 같은 것은 시큰이 아니라 시큼이에요. 시큼하다. 식초 냄새는. 그럼 시큰이라는 말은 언제 쓰느냐? 쓸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TV를 보고 있는데 굉장히 슬픈 다큐멘터리가 나와. 응? 가끔 이제 그런 다큐멘터리도 있고, 영화를 봐, 드라마를 봐. 근데, 막 찡해. 여기 콧날이 찡해. 그게 시큰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서 좀 팔이 아파요. 이게 50견이 왔다 그러죠? 잘 때 되면 여기가 시큰시큰해. 예? 뼈마디가 시큰시큰한다 그러잖아요. 그거 시큰이에요. 여기서는 시큼. 자, 오늘이 며칠이야? 12월 7일. 여기 당연히 이게 틀렸고요. 이거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이렇게 쓰세요. 발음 나는 대로. 이게 무조건 맞아요. 근데 몇 월은 이렇게 써요. 몇 월은 이제 이렇게 하고 글씨 이렇게 안 되죠? 에이, 창피하게. 자, 몇 월, 이거는 맞아. 이거는 맞아요. 근데 며칠은 무조건 이렇게. 자, 여기는
이쁘기도 하지. 눈맵시가 있어 제 얼굴빛에 잘 받는 걸 잘 고른 것 같다. 뭐 이게 밑줄이 가 있으니까 이게 틀렸다 할 수도 있어. 예쁘기도 하지. 뭐 근데 이제 이게 구어체로서는 이렇게 쓸 수도 있으니까 놔두고 여기서는 이제 눈맵시예요. 눈맵시가 있다 이거는 눈이 예쁘다 이 얘기예요. 그럼 눈이 예쁜 사람이 잘 고르는 거예요? 아니죠. 누가 잘 골라? 눈썰미가 있어야죠. 그죠? 자, 20번. 20번은 수동형의 문장인데, 예를 들어, 앉아져 버렸다, 주저앉았었다, 구워지는, 이런 수동형, 피동형 문장을 우리는 될 수 있으면 피해야 돼요. 우리말에는 좀 능동적으로 써야 돼. 우리말은, 그러니까 그대로 신호등 아래 앉았다, 이렇게, 어? 앉아져 버렸다. 이게 여기서 이제 제일 이상은 이 저자예요. 어? 앉아져 버렸다. 그럼 누군가 이렇게 앉힌 거 아니에요? 그쵸? 내가 앉는 게 아니라. 물론 내가 놀래서 나도 모르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푹 앉는 거예요. 그런 의미인데 우리가 이제 영어는 수동태가 반이잖아요. 그 이제 번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수동형의 문장을 많이 쓰는데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가끔 이제 피동으로 써야 될 때도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말은 대부분 능동으로 써야 돼요. 능동형으로. 이것도 마찬가지.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퍽 주저앉아졌다. 이것도 놀래서 들어서자마자 퍽 쓰러졌다. 주저앉았다. 요게 이제 이상하다는. 꾸어지는, 꾸어지는 지도 이상. 그냥 자꾸 꾸는 똑같은 꿈속에 이러면 돼요. 능동형으로. 자, 21번. 그 불꽃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 장작을 구하러 주변 숲을 뒤졌고, 여기서 이상한 건 뭘까요? 꺼트리지? 꺼트리지가 맞을까요? 꺼트리지가 맞을까요? 둘 다 허용. 둘 다 돼요. 않기 위해. 그럼 여기서 다 맞고. 장작을 구하러 주변 숲을 뒤졌고. 이게 틀릴 리는 없고. 숲을, 주변, 구하러, 장작을. 여기서는 이게 틀렸어요. 장작이라는 건 내가 산에서 나무를 갖고 와서 불쏘시개를 하려고, 불쏘시개가 아니라 이제 불을 피우기 위해 이렇게 도끼질을 해서 잘라놓은 거. 그게 장작이에요. 그죠? 그러면 산에 누가, 야, 이거 너희 집에 가서 불 뗄 때 써? 그리고 도끼질 해갖고 장작을 만들어 놓지는 않았겠죠? 주변 숲에다 그걸 뿌려놨을까요? 아니겠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뭐라고 써야 하냐면 뗄감, 장작용 뗄감이 필요한 거죠. 혹은 그냥 나무라고 써도 돼요. 뗄감으로 쓰든가 혹은 그냥 나무. 이걸 갖다가 이제 장작을 만드는 거죠. 한없이 가라앉은 맥박만이 선연하게 느껴진다. 선연이라는 말은 아세요? 일단 틀린 말은 이거예요. 여기서 이제 의미상 틀린 건 이건데 선연이라는 말은 매우 밝게, 매우 어, 분명하게 이런 뜻이에요. 환하게 보이는. 이제 예전에 시골에 이렇게 명절날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본다고 이제 내려가잖아요. 그러다 이제 올라와. 명절을 쐬고 올라오면 할머니 할아버지랑 통화할 때 그래. 야, 니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눈에 선하다야, 아직도.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선하다 이런 얘기는 밝을 선자 이게 선명하다 이런 뜻이에요. 맑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면 한없이 가라앉았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손을 들고 맥박을 보면 맥은 이제 이렇게 보면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하면 느껴져요. 손은 촉각으로 느껴지는데 물론 이제 이렇게 좀 맥박이 강하게 뛰는 사람은 희미하게 보이긴 해. 근데 여기서는 강한 것도 아니야. 한없이 가라앉았는데 어떻게 분명하게 보여요? 어떻게 분명하게 느껴져요? 가라앉았는데 맥박이 막 잘 뛰어야 분명하게 느껴지지. 그 선연이라는 말은 시각적인 거예요. 시각적인 거. 선명하다, 눈에 선하다 이런 거. 갑분슴 사이로 이건 그냥 틀린 거 얘기를 해드릴게요. 요거 분, 갑분. 바쁘다 할 때는 저거지만 갑분 할 때는 그냥 예. 24번이 조금 어려워요. 고수부지의 잔디가 얼룩덜룩해 보인다. 예전에 어떤 학생이 그래요. 얼룩덜룩이 아니라 알록달록 아닐까요? 이러는데 얼룩덜룩도 괜찮아요. 얼룩덜룩 괜찮아. 고수부지는 뭐죠? 요즘은 잘 안 써. 일본식 표현이에요. 한자. 지금은 뭐라 그래요? 예전에 한강 고수부지 이랬는데 요새는 순우리말로 둔치라고 얘기를 해요. 잔디밭. 어? 한강변에 잔디밭 있잖아요. 둔치. 지난 가을의 금잔디와 새봄의 초록잔디가 섞여 있는가? 틀린 게 없는 것 같은데 뭐가 이상할까요? 아마 이제 뭐 겨울이든가 아니면 초봄이든가 뭐 그렇겠죠. 여기서 틀린 건 금잔디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금잔디를 그러니까 이렇게 금빛 나는 잔디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가도 지난 가을의 금잔디와 새봄의 초록잔디가 섞여 있는 거예요. 지난 가을에 이제 색이 발라서 누렇게 된 잔디를 금잔디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금잔디라고 하는 건 잔디가 아주 고르게 예쁘게 잘 깔려 있는 걸 금잔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치 상암 월드컵 경기장의 그 잔디, 금잔디예요. 우리가 잔디가 쫙 이렇게 듬성듬성하게 있는 게 아니라 쫙 깔려서 빼곡하게 덮고 있는 모습 있죠. 그게 금잔디야. 여러분도 아마 이제 요거 착각하신 분들 꽤 있을 거예요. 이제 요거는 잊어버리지 마세요. 요 금잔디는 아주 잔디가 빼곡하게 잘 자란 그런 잔디를 금잔디라고 한다. 자, 바바리 코트가 그 바람을 맞아 쓸쓸하게 흩날린다. 요거는 이제 요게 틀려요. 흩날린다라는 말은 흩어져서 날리는 거예요. 되게 낙엽, 먼지, 뭐 종이, 뭐 이런 거. 그러면 바바리 코트는 흩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태극기는 흩날려요, 휘날려요. 휘날리는 거죠.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입니다. 휘날리는 거예요, 그는. 바바리 코트도 마찬가지. 좌우로 빛처럼 붉은 노을이 뿌옇게 스며들 뿐. 이거는 빛처럼 붉은 노을은 뿌옇게가 아니라 아주 여기는 선명하게 해요. 왜? 피라고 하는 건 굉장히 선명하다라는 느낌을 주는 단어지 뿌옇다라는 느낌은 아니에요. 노을이 붉게 쫙 퍼지는 건 뿌옇게 퍼지는 게 아니라 이게 의미상 선명하게 퍼지는 선하게 분명하게 피처럼이라 그랬으니까 그냥 여기서 이제 붉은 노을만 하면 그래 봐줄 수는 있어요.
피처럼이라고 했을 때는 아주 강렬한 의미거든요. 강렬한, 그 뿌옇게라는 게. 요거랑 이제 약간 차이가 되는 거예요. 아까 22번이랑. 자,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제출하셨던 답안과 비슷한가요? 틀릴 수 있어. 틀릴 수 있어. 근데 이제 제가 저번에 맞춤법 말씀드릴 때 얘기해 드렸는데, 음,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글을 쓸 때나 책을 읽을 때나 아니면 여러분이 뭐 친구에게 카톡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문자를 보낼 때도 마찬가지인데, 내 말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덜 틀려요. 이게 맞는 말일까? 의심이 가면 해본다 이거예요.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휴대폰 다 들고 있잖아. 국어사 전 찾아보면 10개 틀릴 걸 5개 틀리게 되고 점점 틀리는 횟수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검색하게 되겠죠. 꼭 내가 이제 국어 선생이라서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틀릴 수 있어요. 말할 때는 많이 틀려요. 말을 할 때는. 근데 우리가 이제 글을 쓸 때는 조금 더 분명하게 써야 된다라는 걸 인식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좀 지저분한데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셨으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 잠깐 쉬었다가 조금만 더 할게요.